일단 지도를 먼저 보고 가보도록 하죠. 자, 아시아 지도를 보면은 뭐 일본 지도야 너무 익숙하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일본 지역은 대부분 온대 지역이다. 그러니까 페페네 기후구분으로 하면은 C에 해당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남북으로 좀 약간 사선이지만 남북으로 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홋카이도 이 부분은 D가 나온단 말이에요. 홋카이도 부분은 D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오키나와 부분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A와 C의 사이 정도예요. 그래서 열대와 온대의 사이, 열대로 그냥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그 용어상으로는 아열대 이렇게 말합니다. 열대와 온대 사이를 아열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홋카이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냉대 수균 기후인데 홋카이도 그 참고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그 북위 북위 45도 이 정도만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홋카이도는 북위 45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선을 보시면 그 지도상에 나와 있는 선 중에서 요게 이제 40도거든요. 40도. 그래서 북한 중에서도 더 위쪽, 북쪽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홋카이도는 45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유럽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40도 라인에서 유럽의 남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위도가 높은 거예요. 그 유럽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단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일본 동북부의 오호츠크 기단과 오가사와라 기단이 만나서 전선을 형성한다. 이거 2단원에서 기호 파트 할 때 기단 설명할 때 딱 여기 부분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태평양 지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 쪽인데 일본 동북부에 오호츠크 해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오호츠크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춥고 습한 오호츠크 기단 그리고 이쪽에 동남부에 오가사와라 제도라고 써 있죠. 오가사와라 기단 뭐 여기를 오호츠크 기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북태평양 기단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여기에 두 기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오스 기단, 여기가 오가스와라 기단 해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장마를 뿌리고 있다. 요즘 시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선과 기단과 기단 사이의 싸움, 여기에 이제 장마 전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후 파트 때 배웠던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는 60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편서풍이 올라오는 지역, 그리고 극동풍이 내려오는 지역, 거기가 1년 내내 만나는 거기를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그냥 장마 전선이라고 별도로 우리나라, 일본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강수량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데요. 연간 평균 방수량은 1700리터, 1분의 연간 평균 방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원의 그 지구할 때 제가 그 세계 평균 방수량 말씀드렸는데, 880ml라고 하면은, 육지랑 해양을 다 합쳐서고요. 육지만 하면은 1000ml라서 1000ml로 기억을 해도 됩니다. 880 혹은 1000. 그리고 도쿄는 1500. 그러니까 도쿄에서 여러분이 가서 살다 보시면은 되게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런데 그게 일본의 평균보다는 살짝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엄청 많이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이 세계 평균의 한 2배 정도 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아래 먼저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A, B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90% 이상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나왔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지역. 그러니까 이 지도를 먼저 보면은 B 지역이 동해,
여기 뭐 일본식 표현으로는 일본해라고 하죠. 님하에. 그리고 A 지역이 태평양 지역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둘 사이의 기후가 전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리예요. 자, 일단은 그 화면으로도 한번 보고요. 네, 여기 이제 지도를 한번 펴놓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문제 해봅시다.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 여기에 겨울 계절풍이라고 적어두셔야 됩니다. 북서 계절풍은 겨울 계절풍이고요. 그래서 B 지역에 겨울철에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 나오면 대부분 이것을 물어보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지역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설명은 차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베리아 계절풍은 차갑고 건조한데 동해를 지나면서 스근해지고 산맥을 만나서 많은 강수를 내리는 것. 참고로 눈이 오더라도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예, 그거는 알아두시고 여기 보세요. 뭐 앞에 공부를 잘 하셨으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계절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라고 했을 때 여름에는 1번이 저기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나세요? 여름에는 1번이 저기압이 됩니다. 왜냐면은 비열이 약하기 때문에 1번이요. 그래서 뜨거운 것은 상승기류, 상승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여기가 저기압이 되고 주변이 고기압이 되면서 여름에는 이렇게 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반대로 겨울에는 1번 지역은 빠르게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2번 지역은 아직 미지근해요. 그래가지고 2번 지역에서 이번에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여기서 저기압이 형성되고 여기가 고기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베리아 계절풍이 불어오는 게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지역은 어떤 기단이에요? 시베리아 기단이니까 차갑고 건조하겠죠.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동해 쪽으로 이렇게 쫙 불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의 기후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척추처럼 이렇게 가운데 산맥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동해 측과 태평양 측의 기후의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산맥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내용인데 미리 좀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1번에서 2번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분명히 차갑고 건조하네요.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왜 산맥에 부딪혔다고 해서 비가 오는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건조한 바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난류가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서 배워요. 이렇게 흐르는 난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시마 난류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대마예요. 대마도 할 때 대마. 그 난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오다가 뜨거운 바다를 만나면서 갑자기 수증기가 생기는 거라고요. 여기서 갑자기 수증기가 생기면서 이 수증기가 산맥에 부딪히면서 겨울에 어마어마한 눈을 내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눈을 내리고 그게 특징입니다. 일본 기후에. 그리고 여기는 정작 겨울철에는 좀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이해되시죠? 네. 한번 볼게요, 다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으로 인해서 B 지역에 겨울철 많은 눈이 내리는데 시베리아 계절풍은 차갑고 건조하지만 동해를 지나면서 스시가 난류를 만나기 때문에 습해지고 산맥을 만나서 부딪히면서 많은 강우를 내리게 된다. 이해되시죠? 요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름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름철은 여기가 저기압이고 여기가 고기압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동남쪽에서 이제 습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산맥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당연히
여기 1번, 2번 이렇게 했을 때 2번 지역이 조금 더 비가 많이 오긴 합니다만 이 계절풍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을 넘어서 중국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뭐 이번에만 비가 온다 여름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름철 동남쪽 태평양 지역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스근한 바람. 이게 여름 계절풍이죠. 동남 계절풍. 그래서 A 지역은 고온 다습하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B 지역 또 고온 다습해지는 거예요. B 지역도 고온 다습해집니다. 여름철에는요. 근데 태평양만큼 많은 강수가 내리지는 않는 게 B 지역이고요. 따라오셨나요? 네. 그런데 이거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여기도 맨 아랫줄에도 별표를 좀 해주세요.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계절풍으로 인해 눈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바람바지 사면 그러니까 비에 눈을 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비근을 사면 인 A 지역은 춥고 건조해진다. 여기가 별표예요. A 지역은 겨울철에 춥고 건조해진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겨울철의 B 지역과 A 지역의 기후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아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시험에서 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맞출 수 있으실 거고 자,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을 미리 써놓지 않은 거예요. A랑 B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고. 90% 이상 나오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의 기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참고로만 해주세요. 여기 이제 가운데 이쪽에 일본의 알프스라고 써 있는데 니혼노 야네 지붕이라는 그 별칭도 붙어 있고요. 높아서 저런 그 별칭이 붙어 있는 건데 여기 전부는 아니고요. 여기 중에 일부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C라고 표현을 했을 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중앙 고지 기후라고 합니다. 중앙 고지 기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는 무슨 기후예요? 두 개 중에? 대륙성 기후거든요.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예, 해양성 기후에 비해서 대륙성 기후의 연교차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 나라 대 나라로 설명했던 비열 때문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륙성 기후,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산에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강수량이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어렵게 나왔을 때 1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5도입니다. 1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5도. 자, 다시 한번 여기는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기온의 연결차가 크고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강수량이 적습니다. 양쪽에서 다 내린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1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5도라고 하는 게 하나의 키워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실제 지도에서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를 세토치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섬과 섬 사이에 있는 거라서 바다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 기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후가, 이쪽,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에 뭐 D로 해봐서 D, 위로 쓸게요, 좀. D. D가 세토 우치 기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D. 세토 우치 카이 기후. 그래서 여기는 해양성 기후겠죠? 왜냐면은 바다잖아요. 바다 근처잖아요. 그래서 해양성 기후.
해양성 기후여서 기온의 연교차는 작다. 이해가 되시죠? 기온의 연교차는 작아요. 그런데 여기도 이쪽에도 산이 있고 이쪽에도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강수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월을 제가 기준점으로 두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1월 평균 기온이 플러스 5도예요. 플러스 5도 정도. 그래서 C랑 D는 비슷한 듯 싶으면서 비교점이 있습니다. C는 비룩성 기후, D는 해양성 기후. 둘 다 B는 짙게 와요. 그죠? 그리고 1월 평균 기온이 A는 마이너스 5도임에 비해서 D는 더 아래에 있잖아요. 더 남부에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 5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이거 지우고 여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랑 남은 거거든요. 홋카이도랑 오키나와, 홋카이도, 오키나와. 홋카이도부터 가시죠. 홋카이도, 얘는 뭐 A, B, C, D 안 하고 그냥 홋카이도로 쓸게요. 홋카이도 기후. 얘는 특징이 이거예요. 그 장마, 태풍의 영향이 적다. 그러니까 장마랑 태풍이 그 본토에서 많이 싸우고 홋카이도까지 잘 안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태풍에 올라오더라도 홋카이도를 가기 전에 다 죽어버린다 소리입니다. 대부분요. 가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좀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옆쪽에 이 스시마 난류가 흐른다고 했거든요. 스시마 난류. 그래서 동해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홋카이도를 나눴을 때 여기 서쪽이랑 동쪽이랑 기온이 달라요. 서쪽이랑 동쪽의 기온이 다르고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서쪽의 홋카이도 서쪽의 강수량은 많은 편이다. 왜냐면은 아까랑 같은 이유. 서쪽의 강수량은 많은 편이고 동쪽은 적은 편이에요. 강수량이 적은 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5도 이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뭘 비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1월 평균 기온으로 홋카이도는 마이너스 5도 이하까지 내려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 오키나와인데요. 오키나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어,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많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월 평균 기온이 17도에서 20도 이 정도 사이입니다.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1월 평균 기온이 17도에서 20도. 그거 한번 기억 연김에 물어볼까요? 쾌페네 기후구분에서 1차 기후구분에서 A를 가르는 기준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오, 야, 최하는 오, 잘하셨어요. 이거 복습을 안 했으면 맞출 수 없는 거잖아요. 알고, 이렇게 기억나죠? 최한월, 최고로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일 때를 A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애매하죠. 아주 애매해서 이제 A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C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A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A에 가깝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타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제가 책에다가 굳이 안 쓰고 추가로 하는 내용은 추가로 할 만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써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시고 그 외의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막 추가 얘기하면 그게 더 중요한 줄 알고 막 그걸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지형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지형. 국토의 4분의 3이 산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토의 4분의 3이 산지로 이루어졌어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약 70에서 75%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적당히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네 개의 판은 이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네 개의 판이 부딪히는 곳에 위치해서 지진도 많고 화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판 모양을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개의 판, 유라시아, 북아메리카, 태평양, 필리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좀 구분을 해보자면은, 북아메리카판이랑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륙판 그리고 필리핀판이랑 태평양판은 그 해양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곳 여기 지역이 딱 도쿄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림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태평양파는 엄밀히 말하면은 일본 본토에 닿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영향만 주는 게 태평양판.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왜 뜬금없이 여기서 북아메리카판이 나오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태평양 지도를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음, 여기가 일본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애초에 북미잖아, 여기가. 그래서 이 북아메리카 판이 일본에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오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이렇게 만나는 것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거 몰랐었고요. 1970년대 이후에 밝혀진 거예요.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그 학문에서 연구로서 밝혀지면서 원래 일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나라에 지진이 많구나 했는데 오히려 그때 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더 충격을 받았고 그때 나온 그 소설, 그게 일본 침몰이에요. 일본 침몰이라는 소설이 이때 나왔었던 거예요. 이거 한 구조론이 알려지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은 해류인데, 일본 주변의 해류는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만 해류, 스시마 해류, 아까 전에 봤었던 거, 그리고 니혼카이류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쿠로시오라고 합니다. 쿠로시오. 그리고 치시마 해류, 여기는 오야시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은 파란색이 당연히 한류, 그리고 빨간색이 날류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그래서 쓰시마 해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얘는 그 의미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배웠었던 이쪽 어, 이쪽 지역에 겨울철 눈이 많이 오는 이유, 그리고 홋카이도가 서부랑 동부랑 눈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이게 다 트시마 해류로, 난류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 넷 중에서 딱 하나만 쓰라 그러면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일본 해류, 보통은 이제 쿠로시오라고 씁니다만, 쿠로시오가 네 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해류, 강력하다는 말입니다. 강력하다. 그리고 여기 이 리만 해류라고 하는 것은 한류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해가 차가운 이유. 그게 바로 리만 해류. 그리고 치시마 해류는 오야시오. 치시마 해류는 홋카이도 동부로부터 내려오는 해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여기 하나만 좀 적어 볼게요. 이쪽 가운데에 그러면 여기 난류랑 한류가 만날 거 아니에요.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오메라고 하거든요. 시오메. 플랑크톤 아시죠? 그 물고기 먹이. 그래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에 시오메가 형성이 돼서 플랑크톤도 많아지면서 그거가 물고기의 먹이니까 물고기의 먹이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이 부분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홋카이도 서부에 눈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눈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난력이 흐르기 때문에 또 더 따뜻한 것도 있어요. 알죠? 더 따뜻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도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에는 강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시나노가와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토네가와.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메콩강, 차오프라야강, 이라와디강 이런 것부터 배웠잖아요. 그리고 라인강, 도나우가와 이런 것도 배웠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일단 두 개는 기억하자 이겁니다. 두 개는 기억하자. 그래서 여기 시나노가와인데 일본에서 제일 긴 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아까 전에 그 중앙고지 기호 있었던 게 요 나가노 현이거든요. 나가노 현.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나가노 현에서 니가타를 거쳐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요게 일본에서 제일 긴 강이다. 긴 강으로 좀 밑줄을 해두시고요. 긴 강.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쌀 자원 배웠잖아요. 쌀은 이렇게 경사가 진 데서 자랄 수 없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평평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미안해요. 땅에 물을 가둬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을 가둬야 되기 때문에 평평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에치고 평야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거는 여기에요. 니가타현에 에치고 평야가 있어요. 에치고 평야가 있고 여러분 뭐 일본 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일본 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코시히카리라고 하는 거고 한국에서도 팔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 그 에치고 평야 일본 최대의 쌀 생산지고요. 코시히카리. 이게 그러니까 1위예요. 여기가 니가타현이 1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쌀 생산 1위. 니가타현 쪽에다가 일본 쌀 생산 1위라고 한번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시히카리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인데요. 여기 시점에서 말해야겠다. 자, 뭘 말하냐면은 그 우리가 앞서 쌀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렇게 말했었어요. 뜨겁고 습해야 된다. 뜨겁고 습해야 된다가 대표적인 특징이었는데, 우리가 배우는 영역 중에서 일본만큼은 예외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본에서는 품종 개량을 통해서 물론 강수량이 많아야 되긴 하는데 오히려 추운 데서 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운 데서 더 생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 방금 전에 말했었던 니가타가 1위고요. 홋카이도가 2위예요. 홋카이도 춥잖아요. 홋카이도가 2위. 그리고 여기 아키타가 3위가 됩니다. 하나씩 쌀 브랜드 이름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1위 니가타현이 호시히카리 그리고 홋카이도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유메피리카라고 합니다. 이게 삐리카, 유메피리카. 네, 그리고 뭐 3위는 기억하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아키타코마치라고 합니다. 아키타코마치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요. 유메피리카, 아키타코마치 이런 식으로 1, 2, 3위 홋카이도 당연히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여기 있는 거요. 위에 있는 겁니다. 그 그림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내강. 우리나라로 하면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한강에 해당하는 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도권이라서. 그런데 이것도 그 많은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도쿄 안 지나가요. 도쿄 안 지나가고 관동 지역이기만 합니다. 일단은 그 루트를 먼저 좀 알려드리면은 어, 여기 이렇게 요렇게가 관동 지방이거든요. 관동 지방. 그러니까 수도권.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 경기 여기를 말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분마에서 시작해서 사이타마로 내려갔다가 도쿄로 안 가고요. 이바라키랑 치바켄 사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태평양으로 빠져나가요. 네, 그래 이게 바로 토네가와입니다. 그래서 길이 2위를 기억하세요. 토네가와는 길이가 2위.
크기로는 뭐 제일 크다고는 하는데 길이는 2위입니다. 그래서 관동 지역을 지나는 강이지만 뭐 도쿄는 지나지 않는다. 이것으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쌀 생산이 되니까 관동 평야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참고로 3위는 정말 참고로만 적어주세요. 이것도 홋카이도인데요. 홋카이도에 잠깐만 어, 홋카이도 서부인데요. 서부에 이시카리가와라고 하는 겁니다. 이시카리가와. 이거는 길이 3위에 해당하는 홋카이도 서부에 있는 강입니다. 이시카리가와. 요 정도. 그래서 시나노가와는 후네가와 정도 가시고 이시카리가와 추가로 가시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하면서 조금 더 배워볼 거긴 합니다. 일단 두 개를 기억하라 소리. 자, 그 다음에 일본 하천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지 등 지형이 험준하기 때문에 하천이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크죠. 우리나라보다는 크고 넓어요. 그렇지만 세계의 주요 국들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본이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배웠었던 것처럼 4분의 3이 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야? 영토는 좁은데 대부분이 산이야. 그러니까 그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기까지가 좁아.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안적인 예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봤었던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라든가 여기 아마존 강이라든가 이런 데는 6,000km가 넘거든요. 근데 일본의 제일 길다는 여기는 그 360km 정도예요. 360km. 엄청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나노가와가 3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수량 차이가 심하다. 왜냐면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CFA라고 하더라도 그 F라고 하더라도 여름에 비가 조금 더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고르게 온다는 말이지 똑같이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F도라도 여름에 맞는다.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좀 해주세요. 주위 지대보다 높은 첩정천, 텐조가와라고 하는데요. 텐조가와 형성이 됩니다. 이건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라서 방금 전에 말했던 상황이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긴 하거든요. 뭐냐면은 좁아요. 좁아가지고 산에서 물이 빠르게 내려온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아무도 이런 집을 살지 않지만 이런 집을 그리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 해봐. 물이 흘러. 물이 흐르는데 산에서 내려온 물질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흙, 모래만 내려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갈 돌, 큰 돌 이런 것들도 물이 빠르니까 쓸려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질들, 입자가 큰 물질들이 이게 강 바닥에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강 바닥에 쌓이게 돼요. 쌓이다 보면은 물의 수위가 상승이 되겠죠. 쌓인 곳 위에 물이 내리니까. 그래서 요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게 방제를 설치를 합니다. 막으려고 설치를 하는데, 뭐 막는다고 안 쌓이겠습니까?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물이 요 위에서 그림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강이 흐른다고 위에서 강이 흐른다. 그래서 천정이잖아요. 천정. 그래서 천정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물이 빠르고 온갖 물질들이 강물에 쌓여서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뭐가 문제냐면은 강제로 간신히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많은 물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큰 홍수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정천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 써 있는 일본의 방제 특징, 이것은 이재용 축제 이제 올해 처음 이제 바뀐다고 해서 추가를 한 부분인데 하나도 새로 나온다고 한 부분에서 나온 문제가 없었어요. 예. 뭐 이렇게 사실 종합강국은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범위가 없어요. 그냥 범위가 없고 그 몇 문제 지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범위라고 지정해 준 데서도 안 나왔긴 했는데 참고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막다, 재난을 방어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방제. 자, 일단 첫 번째 재해 대책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협력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도쿄, 도청, 도토시청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J 얼러트, L 얼러트 이렇게 돼 있는데 얼러트는 뭐 경고, 알람 이런 거고요. 이게 뭐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재팬이에요. 재팬. 재팬이고 아래는 로컬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세세한 내용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알람 문자 오잖아요. 뭐 지진 났습니다. 아니면은 요즘에 계속 맨날 오는 게 뭐 누가 실종됐습니다. 막 이런 거 오잖아요. 이런 게 이제 국가에서 하는 알람이죠. 그래서 인공위성 등을 이용을 해서 지진, 쓰나미, 미사일 발사 등 긴급 재난 정보를 전국에 신속히 전달하는 시스템. 맞아요. 북한이 미사일 쏠 때도 막 그 핸드폰으로 오죠. 요즘은 잘 없었는데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로컬,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방송사나 인터넷, 휴대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이렇게. 그리고 아래 축으로 적어놓은 게 히트 방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어딘지 아세요? 후보가 어느 쪽에 있죠? 그래. 호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산신 아와지 대지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기 전인데, 여기 이제 1995년에 있었던 겁니다.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을 하고 나서 이제 특히 제가 두배 갔을 때 그런 거 있어요. 워낙에 그 피해를 많이 받은 곳이다 보니까 지진 체험 의자 막 이런 거 체험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갔을 때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 예측에 대한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이거 별표해 주세요. 자조, 공조, 공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면은 나오기 쉬운 그런 내용에 해당을 하는데 조라는 말이 스키예요. 덥다. 근데 자주는 뭐예요? 스스로 덥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씩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혼자서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 학습을 하거나 뭐 지진이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배우거나 아니면은 뭐 물품을 사두거나 긴급 상황에서 캔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사두거나 이런 게 이제 자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조 이제 가는데 한국말로 똑같은데 공조가 소외 독자예요. 서로 함께 돕자라고 하는 말이고 마지막에 공조 오약해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돕겠다. 그 단체에서 돕겠다. 국가에서 돕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기도 하지만 순서이기도 해요. 일단은 먼저 해. 그리고 서로 도와.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도와줄게. 이런 순서이기도 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넘어가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일본의 농업 및 수산업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일본의 농업 및 수산업 일본의 식량 자급률이라고 써놔서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식량 자급률이라고 하는데 일본 한자를 그대로 발음을 하면 식료 자급률이긴 합니다. 식료 자급률. 일단은 낮은 편에 좀 별표를 해주시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낮은 편 이거 자체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쌀의 자급률은 100%에 육박하다. 이것도 좀 밑줄 해두시고 쌀 자급률은 그나마 100%.
식량 자급률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본 내에서 생산이 돼서 일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 300 이렇게 되면은 남아돈다. 러시아 아니면은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뭐 높은 나라들도 7, 80 뭐 이 정도 됩니다. 자, 일본의 평균 농산물 식량 자동률은 38% 수준으로 낮습니다. 되게 낮은 편이에요. 왜 이렇게 낮게 되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식생활이 바뀐 거예요. 식생활이 서구화가 돼가지고 이제 외국의 제품을 많이 먹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게 가장 크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하나 경제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미리 한번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쓸 거니까.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되고, 경제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 그, 가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협정이고요. 말 그대로. 이게 지금의 WTO, 세계무역기구가 된 거거든요. 가트가, 세계무역기구가 됐는데, 이게 1947년부터 1994년까지, 그리고 세계무역기구가 지금도 있는 1995년부터, 요렇게인데요. 여기서 그 라운드라고 하는 게 회의예요. 회의, 라운드, 뭐뭐 라운드 이렇게 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게 1986년부터 94년까지 각태에서 마지막 회의였거든요. 여기서 정해진 게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해서 정해진 거예요. 이거 제가 그 얘기할 때 했었다. 필리핀 얘기할 때 했었어요. 필리핀이 쌀 수입에서 많아진 그 이유에 할 때 이거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일본도 이제 위기를 맞이한 거잖아요. 일본도 외국 쌀을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여러분 뭐 그런 감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데는 쌀이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고 약간 무슨 정체성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나라 농업이 망하고 외국 쌀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나라가 뭔가 점령당하는 느낌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감정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계속 저항을 했어요. 저항을 하면서 여기서 타협을 본 게, 결국에 타협을 본 게 MMA라고 하는 건데,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어차피 나중에도 설명할 겁니다. 좀 어렵죠? 미니멈 마켓 액세스, 최소 시장 접근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타결을 봤는데, 일정 양, 까지만 무관세 수입을 하고 그 외에는 보관세로 보호하겠다. 이런 거. 그래서 일정량 77만 톤 요 정도까지만 그 공짜로 공짜가 아니라 이제 관세 없이 수입을 하고 그 외에는 되게 높은 관세를 붙여서 사실상 수입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일본이 하고 있는 거라서 MMA 자체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급률이 높은 농산물, 그나마 자급률이 높은 농산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계란, 야채, 어패류, 뭐 몇 퍼센트 이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란, 야채, 어패류, 이런 것들이 그나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자급률이 낮은 농산물은 콩, 그리고 고기류, 그리고 밀가루, 이런 거거든요. 근데 기억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그 신선도가 중요한 것들이 작업률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선도가 높은 중요한 제품들, 계란, 야채, 어패류 이런 것들이 좀 위에 있고 아래 청백이 써 있는 건데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독일, 스위스. 스위스가 51%로 좀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일본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일본은 제일 낮은 거 고르면 됐었어요. 그게 포인트였어요. 38이 되게 낮은 거니까. 네. 그리고 농업기본법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농업기본법 농산물의 가격 안정.
그리고 농업 소득의 확보를 목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1961년이라고 일단 표시를 해 두시고요. 1961년 여기를 일단 표시를 해 두시고 이것도 경제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요. 61년 자체를 기억하시기보다는 잠시만요. 61년 자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1955년부터 73년 여기가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라고 하는 내용을 경제 시간에 배우게 되거든요. 55년부터 73년에 고도 경제 성장기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는 막대하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라가 성장을 하다 보면 그 집중은 공업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좀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농민들한테 좀 비싸게, 일부러 비싸게 사는 거예요. 비싸게 사. 그래서 이 사람들 돈 벌게 해줘. 그리고 정부가 또 사람들한테 싸게 팔아. 이런 식으로. 정부가 손해보면서 농민들 돈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농업기본법이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고도 경제 성장과 함께 벌어진 농업과 공업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1999년에 식량, 농업, 농촌 이런 것들이 기본법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폐지가 됐다 소리입니다. 폐지가 됐고요. 근데 1999년부터 식량, 농업, 농촌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2년 전에 식량, 농업, 농촌 기본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여기가 좀 최근 이슈니까. 배경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입 식재료 가격이 급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을 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나라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에 밀가루거든요. 밀가루. 그게 생산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고, 게다가 여기 두 개를 좀 밑줄을 쳐주세요. 식료가 무기가 된 세상. 식료가 무기가 된 세상 그리고 식료 안전보장 이런 개념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밀가루 할 때 설명드렸었어요. 러시아가 자기가 가진 밀가루를 가지고 수출 안 해. 이래버리면은 타격을 줄 수 있다 소리죠. 그래서 식량 그걸 이제 식량이 무기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안에 써 있습니다. 일단은 자급률을 높이자 이거예요. 밀가루 자급률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자급률을 높이고 밀가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요. 높이고 그리고 수입을 하더라도 여러 나라한테 수입을 하자라고 하는 게 여기 식료 안전 보장의 해결책으로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네, 여기 간반 정책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간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한자로 봤을 때도 좀 어려운데요. 겐단세이사크 이렇게 했어요. 자로 쓰면은 겐단 이렇게 씁니다. 겐단세이사크 반반 정책. 쌀의 생산량을 줄여서 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 이것도 경제를 먼저 배웠으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요. 사람들이 쌀을 원하는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식생활이 습화가 되니까 쌀을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러면 쌀 생산을 그대로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현마다 너는 얼만큼만 생산해 라고 하면서 수요보다 적게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거나 지켜지겠죠. 그러면은 농민들이 그걸로 쌀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돈을 일정 부분 계속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게 경제 시간에 배우는 그 뉴딜 정책에서 뉴딜 정책이라고 미국에서 했었던 건데 AAA라고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농업조정법이라고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네, 여기서 배우는 개념이랑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배경은 전후 식생활의 서양화로 인해서 1960년대부터
1인당 쌀 소비량이 크게 떨어진 것이 원인이어서 간반 정책을 했었는데, 그리고 쌀 생산량을 줄였는데 혹시 손해를 보면은 국가가 보조금 줄게. 저거랑 완전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맨 아래 밑줄 잠시요. 1970년에 시작을 했는데 끝났다. 2018년에 폐지가 되었다. 지금까지 문제가 나왔을 때 오답선지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간반 정책 지금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예, 그래서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폐지가 됐냐면은 쌀 수요량이 더 떨어져서 그래요. 점점 요즘 세대가 될수록 뭐 이런 것들 할 의미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떨어졌고 오늘 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얘기는 수산업입니다. 수산업에서 일본이 세계 최대의 어획량을 자랑했었던, 그러니까 1위였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0위로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아래 그 조그만 글씨로 미리 적혀 있는데, 한 세 줄 정도 아래 보시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 및 오일 슈크의 영향 이렇게 적혀 있죠.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오일 쇼크의 영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정치, 경제 이런 데서 배우는 내용이라서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파트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내용. 어, 네, 여기 이제 정치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설치가 있어요. 영토가 있고 영토의 바로 주변에 영해가 있고 자 여기 영토로부터 200캐리까지 여기를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이렇게 말하거든요. 배타적 경제 수역 EEG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연안국이 광물 등 자원을 국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경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나라밖에 못해. 그러니까 물고기 잡고 바다 아래 광물 조사하고 이거 다른 나라에서 못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 이쪽 지도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일본의 배가 예전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형성되기 전에는 여기로 쫄쫄쫄쫄 와가지고 여기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 각 국가에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베트남 거, 여기까지는 말레이시아 거, 여기까지는 필리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해, 함께 쓰는 바다를 의미하는 공해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게 되니까 일본은 원양 어선 멀리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게 발달을 했었는데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일 슈크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이잖아요.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배 움직이려면 기름값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수입량 참고로 밑줄 치고 알아주세요. 수입량은 세계 3위에 해당을 합니다. 일본의 수산업의 수입량은 세계 3위. 그래서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책들 보면은 일본이 2위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제 포인트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위로 떨어져서 3위입니다. 2017년 이 정도까지 2위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3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획량 순위, 그리고 수출 순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적혀 있고, 중국, 노르웨이, 베트남,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생산 그 국가를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어디요? 다 여기서 지금 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제일 많은 어획량이 있다 이 소리고요. 그리고
뭐 중립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출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노르웨이거든요. 노르웨이 밑줄 쳐두시고 이거 오늘 처음 수업 시작할 때 했었잖아요. 8단원에서 시작할 때 천연가스랑 연어, 어게를 수출 많이 한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 페이지에서 추가로 하나만 더 적자면 자 혹시 그 엘니뇨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엘니뇨 현상? 독도 부근의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인데요. 이거에 의해서 페루가 과거 그 생산량 2위였지만 지금 몰락했다. 여기 남미에 여기 딱 적도 부근이잖아요. 적도 에콰도르가 적도고 페루가 그 바로 아래 있는데 옛날에는 일본에 이어서 페루가 2위였단 말이에요. 물고기 잡는 거. 근데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거기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몰락했다. 지금 페루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와서 공업지대 이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대. 자, K흰 공업지대 여기부터 나오는데요. K흰 공업지대. 관동 지역입니다. 관동 지역. 도쿄, 요코하마.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도쿄도 있고, 요코하마는 카나가와 현해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를 한번 좀 보실래요? 도쿄의 쿄, 그리고 요코하마의 하마, 이거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독으로 해서 케이힌 이렇게 한 겁니다. 관동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 추대 공업지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좀 별표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다양한 그리고 인쇄 여기다가 별표를 해주세요.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다. 그 중에서도 인쇄, 철강, 기계공업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설명드릴게요. 왜 요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인쇄, 출판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냐? 우리나라에 여러분의 생활권인지 잘 모르겠지만 서울역 근처 시청역 이런 데 가보셨나요? 여기 보시면은 온갖 언론사들이 거기 다 몰려 있거든요. 온갖 언론사. 왜 그게 있을까?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모이는 곳이에요. 정부가 모이는 곳이니까 언론사도 있고, 그래서 출판사들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본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이기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그 동업지대에 비해서 특징이 인쇄라는 말이지, 인쇄가 그 K신에서 1등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1등은 기계공업입니다. 1등은 기계공업인 거 정하시고. 자, 옛날에 여기가 이제 출하액이라고 나오는데, 맞아. 이것도 가끔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이니까 출하액을 좀 설명을 할게요. 출하라고 하는 말은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시장에 내보내는 것이에요. 출하,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시장에 내보내는 것.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 이마트로 가는 거 이걸 출하라고 하고 그 금액을 출하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팔리지 않았을 때. 그래서 출사액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는 1등이었다고요. 옛날에는 1등이었는데 지금은 슈퍼공업지대, 한신공업지대보다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의 3위가 아니고 5위 수준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왜 내려갔냐면은 분산 정책이 있었어요. 환경 문제 아니면 땅값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지방의 공업 도시들을 발전시키면서 K인 공업지대에 집중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분산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가 밀집하면서 땅값이 오르고 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서
지금은 좀 추락이든 떨어졌다. 그래프 문제 보시면은 옛날에는 1등이었다가 지금은 떨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K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슈퍼공업지대 슈쿄 여기 아이치, 미에, 나고야를 중심으로 한 공업지대 이렇게 써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쪽 지역이 중부 지역이고요. 사실 미에현 여기는 킹키 지역이라고 해요. 관서 지방이라고 해서 사실 아이치현이랑 미에현 여기 둘 다 그러니까 중부 지방이랑 킹키 지방 두 개에 걸쳐 있는 그런 곳인데 아이치현의 대표적인 곳이 나고야인 겁니다. 나고야. 그래서 그 왜 추표냐면은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교토잖아요. 교토. 그리고 여기가 교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 수도와 지금 수도, 큐의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추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교. 자,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 뭐 대전 이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계, 자동차, 석유, 화학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단연 자동차를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 그리고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말 그대로 1위라는 거예요. 1위. 1위가 포인트입니다. 1위. 축효공업지대는 1위다. 제가 자동차를 표시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자동차 있었죠. 그게 바로 토요타거든요. 토요타 자동차. 그게 세계 1위니까 여기서 주로 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하의 기준으로는 일본 전체의 20%, 5분의 1 엄청난 비율이고요. 기계 부분만으로 하면은 거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신공업지대. 얘도 오사카, 코베, 여기니까요. 얘는 관서 지방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여기, 오사카랑 효고현, 여기, 코베,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보시면, 오사카 할 때 사카, 코베 할 때 코자, 이거잖아요. 이거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한신입니다. 기계, 금속, 화학, 공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금속입니다. 금속이 포인트 그리고 여기는 축소랑은 다르게 2위인 것이 포인트입니다. 2위. 그래서 1위랑 2위는 그 자체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포인트로 체크를 해주시고 자 금속 출하액 이런 걸 살펴봤는데 한신공업지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표공업지대 방금 전에 설명을 한 것처럼 자동차 생산하잖아요. 자동차를 생산하면은 공장이 엄청나게 규모가 커야겠죠. 근데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신공업지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공장이 그렇단 말은 아니에요. 작은 중소 공장이 중소 사이즈 공장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품을 만드니까 자동차 공장처럼 클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소 형태 사이즈의 공장이 많은 게 한시공업지대의 특징입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큰 공장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공장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키타 큐슈 공업지대라고 해서 예전에는 4대 공업지대로 불렸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 소리인데요. 여기 지금 여기가 큐슈 지방이니까 여기 제일 위에 후쿠오카 이쪽이요. 후쿠오카 쪽에 키타 큐슈 공업지대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그 일본의 역사에서 배우는 야하타 제철소라고 있어요. 1897년에 만들어졌고 1901년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시작을 하는데요. 청일 전쟁이 있었거든요. 1894년부터 95년에 청일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배상금을 받아서 97년에 완공을 하고 1901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하타 제철소 지금은 그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건물 남아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아주 일부 시설만 가동 중이라고 해요. 아주 일부 시설만 거의 이제 뭐 한참 됐죠. 100년 넘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공업지대 같고요. 각각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잠깐 짧게 정리를 하면 KD는 옛날에 1등이었으나 지금은 떨어졌다. 그리고 다양한 인쇄 이런 거. 그리고 축효는 1등 자동차. 그리고 한신은 2등 금속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도경제성장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네요. 55년부터 73년까지였고요. 철강, 조강이라고 하는 건데 조강은 가공하지 않은 철이라고 앞에서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3위 이거 밑줄해 주세요. 세계 3위입니다. 중국, 인도에 이어서. 앞에 혹시 썼던 거 기억나세요? 추가 필기도 했었던 부분인데 안정 6회 파트에 여러분 책에 적혀 있습니다. 안정 6회에 중국만 적었었어요. 조강 생산량 수출량 1위 요거 수출량이 아니라 생산량 수입량이요. 생산량 수입량 1위 요것을 중국어로 적어놨어서 중국 인도에 이어서 생산량이 3위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일본의 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1위입니다.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국이 1위인데 여기서는 그 잠깐만요. 이것 좀 잠깐 끄고 여기서의 그 포인트는 중국 상대로 포인트는 수입 초과다. 이게 포인트예요.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한다. 그리고 미국한테는 수출 초과. 그러니까 미국이랑 무역을 할 때는 옛날부터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본이 수출을 더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한테 수출하는 것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적자가 나겠죠. 그런 상황이 어서 이제 경제 시간에 배우는 무역 마찰 이런 것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랑. 그리고 이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자원 국가라고 하는 것들한테는 수입 추가 이거 8단은 마지막 페이지 시작할 때 배웠었잖아요. 그 수출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페이지로 일단 넘어가죠. 지도도 살짝 보긴 할 건데. 자, 일본의 인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중간 정도에 써 있는데 일단 인구 1억 2천 지금은 100만 명대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1억 2천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 목표는 1,4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딱 10으로 나눠서 10%는 넘는다 이 소리예요. 그건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제일 위에 패티클라프의 법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클라스의 법칙 이름이 어렵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따라서 1차 산업 비중이 좋아진다. 1차 산업은 농림수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차 산업이 공업이랑 광업은 최고라는 거. 3차 산업이 그 외에요. 뭐 의료, 보험, 상업, 서비스 뭐 다 1차, 2차 아닌 거 모두 다 이게 3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패티클러터의 법칙은 1차에서 2차 그리고 나중에는 3차의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 그 정도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3차 산업이 점점 발달할수록 2차 산업에서 일하는 인구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서 여기 이제 삼각 도표가 나오는데요. 삼각 도표가 일단은 제일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니까 일단은 일본의 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산업은 3차가 당연히 제일 많겠죠. 그래서 70% 이상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시고요. 2차가 20% 초반, 그리고 3차가 약 3%,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못했다. 3차 아니라 1차요. 1차 산업이 약 3% 수준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으시면은 상급 도표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좀 읽는 연습을 해야 돼서 그림으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실제 문제에서 1차랑 2차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3차는 안 바뀌어요. 3차는 안 바뀌는데 1차랑 2차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읽는 방식을 옆에 써두세요. 삼각도표 읽는 방식. 첫 번째,
1차 산업을 향해서 가로로 평행선을 긋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1차 산업을 향해서 첫 번째 선을 긋고요. 그리고 2차, 3차 산업은 반대 방향으로 대각선을 긋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적고 나서 그림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좀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다 쓰셨죠? 받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여기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차 산업에서 여기가 0, 100, 여기가 0, 100, 그리고 여기가 0,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100%, 0%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 데나 일단은 점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 데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을 찍었어요. 점을 찍으면, 자, 첫 번째 원칙이 뭐였어요? 1차 산업 쪽으로 평행선을 긋는다라고 하는데 어디랑 평행선이냐면 이거랑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긋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요거랑 평행선으로 요렇게 긋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디가 되든 3차와 평행선으로 직선으로 1차 쪽으로 긋는다. 됐어요? 그리고 2차, 3차는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긋는다. 근데 이 각각의 그 변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차 산업으로는 요거와 평행하게 요렇게 긋는다. 됐어요? 3차 산업으로는 요거와 평행하게 요렇게 긋는다. 이해되세요? 네. 자, 하나만 더 그어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점이 있어요. 똑같아요. 요거와 평행선으로 처음에 아이고, 요렇게 갔습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거와 평행선으로 요렇게 긋고요. 그리고 요거와 평행선으로 요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초록색으로 그렸던 거, 한 1차가 40 정도라고 보입니다. 1차가 40 정도, 그리고 2차도 한 30 정도, 그리고 3차는 10 정도 이렇게 발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빨간색으로 한 것은 1차가 거의 없어졌어요. 10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얘는 20 정도, 그리고 3차는 한 80 정도.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빨간색이 초록색보다 발달한 나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칙만 기억하시면.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반대로 나와 있을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와 있다. 반대로 나와 있을 수 있다 소리입니다. 여기가 0, 100, 여기가 0, 100, 여기가 0, 100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예를 들어서 이쪽에 그려져 있다. 그러면은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리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1차, 2차, 3차 이렇게 긋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것은 뭐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냐라든가 아니면 어디가 더 발전한 국가라는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림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일본의 중소기업과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의 비중에서 첫 번째, 1등 기업의 약 99%가 중소기업이다. 이거는 회사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표시해 두고 기억하세요. 99대 1입니다. 99대 1로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고 대기업은 1%다. 그런데 고용자 수, 직장인 수를 생각을 하면은 99%의 중소기업이 약 70%의 종업원을 뽑고 있고, 그리고 1%의 대기업이 약 30%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중소기업의 기능, 기능이라고 하는 말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왜냐면은 지역에 어떤 중소기업이 생기면 그쪽 사람들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을 해주기 때문에
나라 측면에서도 좋은 것이죠. 그리고 대기업의 하청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가업계라고 하는데요. 하청이 아마 한자 보시면은 아실 텐데 요게 이제 보통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시다업계.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청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막 2차 하청, 3차 하청, 4층의 하청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그 하청업자들이 힘든 그러니까 뭐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어떤 부품처럼 일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인정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인정신은 그 사실 일본어로 할 때 두 가지 정도로 쓰는데요. 조건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슈퍼닌 세이신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직인 정신이요. 직인 정신. 근데 타쿠미노 이렇게 쓰기도 해요. 타쿠미노 세이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장인 정신, 슈퍼닌 세이신, 타쿠미노 세이신 이런 식으로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문제점, 일단은 그 젊은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갈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고령화가 되고, 그 다음에, 후계자, 누구한테 넘겨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그러면은 중소기업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얻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식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주식이라고 했을 때 애초에 중소기업은 주식에 그 삭장을 한다고 말하거든요. 삭장이라고 하는 게 주식회사로 법적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주식회사로 만드는 것과 상장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상장은 시장에 오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근데 못하죠. 중소기업은. 그리고 은행한테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기업에 비해서 금리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무, 회사채 이런 것을 발행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채권 발행. 근데 채권 발행을 하더라도 대기업에 비해서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모든 방식에서 대기업에 비해서 어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고요.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뭐랄까, 여기 아까 우리 지도에 본 것처럼 무슨 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글씨가 좀 작은데, 혹시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이거, 홋카이도부터 해서, 한번 그냥 쭉 읽어보면은, 한글 말로만 쉽게 읽어볼 테니까 잘 모르겠으면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한번 물어보시고요. 어, 오른쪽, 동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파란색 거 먼저 읽어보면은,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니이가타, 미안해요. 여기 야마가타요. 야마가타현, 그리고 그 아키타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관동지방 수도권 보면은 군마부터 시작해서 그 시계 방향으로 군마, 코치기, 이바라키, 치바, 그다음에 카나가와, 도쿄, 사이타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부분을 합쳐서 중부지방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봤었던 니이가타, 그리고 나가노, 그리고 야마나시, 시조카. 후지산이 야마나시랑 시조카 사이에 있습니다. 야마나시, 시조카. 그리고 아까 전에 봤었던 아이치, 기후, 그리고 후쿠이, 그리고 이시카와, 토야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킹키 지방, 관서 지방으로 불리는 곳인데 여기가 교토 가운데 위에 교토부터 해서 시가 안에 이제 비와코라고 큰 호수가 있죠. 저기 뚫려 있는데 교토, 시가, 그 다음에 미에현, 아까 전에 봤었던 큐큐공업지대, 그 다음에 가운데 나라현, 그리고 태평양 쪽에 와카야마, 그리고 오사카, 코베 이렇게 있습니다. 효고현이요, 효고현. 그 다음에 파랑새, 추고크 지방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데 그 중국 아니고 추고크. 자, 여기 또 가운데 위에서부터 보면은 시마네,
그다음에 트리포리 시계명령으로 오카야마, 그다음에 히로시마, 야마구치 이렇게 돼 있고 분홍색의 왼쪽 위에서부터 보면은 여기는 시코쿠 지방이라고 하는데 에히메, 그다음에 카가와, 그다음에 토쿠시마, 코치 이렇게 나옵니다. 에히메, 카가와, 토쿠시마, 코치. 마지막 큐슈 지방 아까 전에 봤었던 후쿠오카부터 시계 방향으로 후쿠오카, 그다음에 오이타, 미야자키, 카고시마, 쿠마모토, 나가사키, 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나중에 모르면 좀 물어보시고 요걸 할게요. 일본의 동서남북 요것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동쪽 끝, 북쪽 끝부터 한번 볼 텐데 북쪽 끝 여기 보이세요? 요거 여기에 요거 이렇게 써 있는 좀 어렵게 써 있는데요. 좀 써드릴게요. 여기가 에토로프토라고 합니다. 에토로프토. 일본의 북쪽 끝에 해당하는 에토로토라고 합니다. 일본인은 지금 가기 어려운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토 분쟁 지역이고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여기가 어, 북쪽 끝입니다. 북쪽 끝. 에토로토. 자, 그 다음에 지워도 될까요? 예. 동쪽 끝으로 갈 텐데요. 동쪽 끝인데도 얘는 이름이 좀 특이하게도 미나미예요. 미나미. 미나미 토리시마라고 합니다. 자, 잠깐만. 미나미 토리시마. 일본의 동쪽 끝입니다. 동쪽 끝. 그래서 도쿄도에 속한다.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인이 가기는 어려움. 자위대나 아니면은 기상청 직원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자원에서 배웠었던 히토류가 좀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게 바로 동쪽 끝인 미나미 토리시마, 동쪽 끝인데 미나미라고 하는 거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자, 지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끝으로 한번 가보죠. 남쪽 끝에는 여기 오키노 토리시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키노 토리시마, 일본의 남쪽 끝. 요것도 도쿄도에 속합니다. 큐슈와 팔라우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EEG, 방금 전에 봤었던 배타적 경제 수역, 이 없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키노토리시마, 일본의 남쪽 끝 도쿄도에 속하고, 자, 지워도 될까요? 여기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사진 보시면은, 일단 이거부터, 이거 전에 어딘지 대략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기가 큐슈 지역이고, 큐슈고, 그리고 여기가 팔라우잖아요. 팔라우라고 이제 세계사에서 나오는 곳인데, 요거, 조그맣게 내린 거, 요건데, 이게 있어야
EEG가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EEG가 여기가 일본 영토면은 여기까지가 일본 바다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찾아놨는데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특이하죠? 이게 주변에 뭐냐면은 그 물에 잠기지 않도록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쌓고 있는. 그래서 여기도 사람이 갈 만한 곳은 아니죠. 그냥 뭐 인부들이 가겠죠. 인부들이 가는 그런 곳이다. 알아두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쪽 끝을 가볼 텐데요. 서쪽 끝은 바로 대만 옆이에요. 대만, 여기 대만이거든요. 여기. 네, 대만이고, 요나군이지마라고 합니다. 요나군이지마. 잠깐만요. 요나군이지마. 여기가 일본의 서쪽 끝입니다. 서쪽 끝. 여기는 오키나와 현에 속합니다. 오키나와 현에 속하고 여기가 유일하게 4개 중에서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공항이 있어서 일반인도 갈 수 있고 이거 참고로 동쪽 끝에 있는 미나미 토리시마와 서쪽 끝에 있는 요나구니시마 사이에 경도차가 30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었던 일단 지리 1단원에서 배웠었던 시간의 개념으로 하면은 몇 시간 차이가 날까요? 2시간이 나겠죠. 그러니까 실제 이거 우리가 일본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같지만 실제 시간차가 2시간이 난다 소리예요. 실제 시간차가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옛날에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쓰고 갑시다. 하나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니가타 쪽에서 여기 전부는 아닌데 여기 요쯤부터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요걸로 이제 히가시니온, 니시니온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깊게 파인 분지가 있어요. 분지. 그래서 여기에 그가 여기 있는 높은데 안에가 이제 낮은 땅 요걸 분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이걸로 쓸게요. 헛사마구나. 그래서 아주 어렵죠. 허사 마그나라고 하는 일본을 동서로 나누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가운데가 낮은 분지 형태로 되어 있다. 분지라고 하는 것은 주변이 높고 가운데가 낮은 대구 같은 그런 것을 분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